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입니다. 오늘은 행정학 원론 9강을 강의하겠습니다. 9강은 제2장 정책 결정, 제1절 정책의 이해와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학 원론 1강부터 8강까지는 공공부문의 리더가 알아야 될 기본 지식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1강부터 8강까지는 제1장이고 9강부터는 제2장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을 목차를 중심으로 큰 틀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1장 서론은 리더가 알아야 할 공공부문의 기본 지식이라는 명칭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2장, 3장, 4장은 행정학의 중요한 두 축의 하나인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2장은 정책 결정입니다. 정책 결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리더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사실 리더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대부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장은 이렇게 결정된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더가 성공하려면 정책 집행도 성공해야 합니다. 결정만 잘한다고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4장은 이렇게 정책을 집행한 뒤에는 원래 결정한 그러한 의도를 달성했는가 평가하는 정책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더는 밑에 사람을 평가하고 조직 내부를 평가하고 조직 외부에 대해서도 평가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시대의 흐름은 무엇인가, 환경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밖의 상황도 평가하지만 또 조직 내부의 인적 자원, 조직 체계, 또 재무 자원 이러한 것들을 또 평가하고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도 조성하지만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도 평가합니다. 따라서 리더는 평가하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2장, 3장, 4장은 정책에 대한 내용이고 5장, 6장, 7장, 8장은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정책과 관리는 행정학의 중요한 두 틀입니다. 5장에서는 관리의 첫 번째 내용인 조직론을 설명합니다. 조직론이란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조직이란 무엇이고 조직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이 바람직한 조직인가 하는 내용을 배울 것입니다. 조직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리더는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먼저 생각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오히려 리더와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쳐서 원래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할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는 조직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6장에서는 관리의 두 번째 주제인 인사행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리더는 인재를 채용하고 또 인재가 되도록 훈련시키고 인재를 데리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리더는 좋은 인재가 있어야만 정책 집행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인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7장에서는 재무행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흔히들 돈과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6장에서는 사람에 대한 내용, 7장에서는 돈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더가 돈에 대해서 모르면 절반을 잃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절반이란 말을 썼는가? 미국의 경우를 보면 상원 의원이 투표하는 3분의 2는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원 의원의 투표의 2분의 1에 대한 내용도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리더가 돈에 대해서 모른다면 매우 중요한 절반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8장은 관리의 마지막 주제로서 정보 체계입니다. 정보 체계는 오늘날 IT와 정보화 시대에서 참으로 중요한 공공부문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수많은 정보를 활용해야만 합니다.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집행을 잘하기 위해서도, 또 집행한 결과 원래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스스로 알기 위해서도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리더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일을 잘했다라고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도움을 요청할 때 또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이러니 여러분은 이러한 일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리더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행정학이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거기서 좋은 사회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문의 문제 해결을 또 강조했습니다.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장, 3장, 4장은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평가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책은 2장, 3장, 4장에서 설명을 하고 관리는 5장, 6장, 7장, 8장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럼 관리란 무엇인가? 우리가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한다면 우리는 조직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보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관리라는 이름 하에 5장, 6장, 7장, 8장에서 배우겠습니다. 따라서 정책과 관리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을 각각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정책이라는 선글라스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는 관리라는 선글라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행정 현상을 정책이라고 하는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정책 결정, 집행, 평가라고 하는 중요한 관심사와 주제가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 현상을 관리라고 하는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조직, 인사, 재무, 정보라고 하는 중요한 관심사, 중요한 주제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얼핏 다르게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현상을 각각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과 관리는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 단계에서 얼핏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계됐다는 게 잘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따 도표를 보고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5장, 6장, 7장, 8장, 즉 관리의 내용은 원래 전통적인 행정학이 연구했던 영역입니다. 행정학은 정책은 정치인이 결정하고 집행만 하면 된다라는 관점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고 어떻게 사람을 활용하고 어떻게 돈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리의 측면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러나 후기에 오면 행정학이 발전하면서 정책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즉, 관리가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어떤 정책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정책은 그다지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즉, 정치인들이 정책을 결정하면 행정학은 그것을 잘 집행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정책이 결정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후기에 와서야 행정학이 어느 정도 틀을 잡은 뒤에 정책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정책이란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집행되고 평가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영역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2장, 3장, 4장의 내용은 행정학의 뒷부분에 가서 등장하는 정책학의 내용이고 5장, 6장, 7장, 8장은 초기의 행정학부터 지금까지 발전해온 관리의 측면을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행정학 석사 프로그램이 다양한 영어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입니다. 그리고 Master of Public Policy도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석사 과정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죠. 원래 Public Administration이라는 것은 5장, 6장, 7장, 8장의 내용을 강조하는 초기 행정학의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석사학위는 관리의 내용만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명칭은 그렇게 됐을 망정, 즉 초기 행정학의 명칭을 가지고 있을 망정, 정책에 대한 내용, 즉 2장, 3장, 4장의 내용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학이 학문적 영역으로 등장하면서 탄생한 행정대학원, 즉 정책대학원의 프로그램은 주로 Master of Public Policy라는 석사학위를 제공합니다. 명칭이 Master of Public Policy라고 할지라도 2장, 3장, 4장의 내용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5장, 6장, 7장, 8장에서 하는 관리의 내용도 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명칭은 어떻게 되건 간에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이고 Master of Public Policy고 정책과 관리에 대해서 이제 모두 가르칩니다. 오늘날의 행정학은 원래 전통적인 초기 행정학이 관심을 가졌던 조직, 인사, 재무, 정보에 대한 내용은 물론이고 후기 행정학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던 정책 결정이나 정책 집행, 정책 평가도 아울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관리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과연 어떻게 서로 관련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책 과정을 4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첫 번째는 정책 의제 설정, 그 다음에 정책 결정 혹은 정책 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정책 집행, 네 번째로 정책 평가입니다. 정책 의제 설정과 정책 결정을 아울러서 정책 결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책 의제 설정, 두 번째 단계를 정책 형성이라고 하고 정책 의제 설정과 정책 형성을 정책 결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관리 과정은 주로 플래닝, 오거나이징, 리딩, 컨트롤링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플래닝은 보통 기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오거나이징은 조직화, 리딩은 지휘, 통솔, 컨트롤링은 통제입니다. 행정학이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우리는 정책이라고 하는 수단을 선택해서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했습니다. 이 정책이라고 하는 수단은 결국 우리에게 조직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조직을 어떻게 잘 끌고 가는 리딩, 즉 지휘 통솔이 필요하고 또 원래 의도한 것을 달성했는지 컨트롤링이 필요합니다. 관리에서는 플래닝이란 뭘까요? 관리는 조직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하고 정책은
정책을 대상으로 연구합니다.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면 조직이란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최적 대안은 결국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결정하고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 의제 설정과 정책 형성은 기획과 관련이 됩니다.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정책 집행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집행은 관리 과정에서, 즉 조직을 연구 대상으로 할 때 어떻게 조직화하고 지휘 통솔하는가 하는 문제와 사실 관련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은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충원하고 재정을 확보해서 지휘 통솔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이 원래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관리 과정에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통제하는 것과 사실 유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리 과정과 정책 과정은 같은 현상을 각각 다른 선글라스를 끼고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는 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정책학은 정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각각 다른 게 아니고 무엇이 강조되고 무엇이 초점인가 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하나의 현상입니다. 조직의 목표란 결국은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그 행정조직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는 이 장을 설명하면서 리더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리더의 결정은 결정이라기보다 불합리한 선택의 다름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보도 부족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도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리더의 결정은 전략적인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략적 사고가 결여된 상태에서 허겁지겁 혹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눈앞의 이익만 보고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 행정학입니다.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책을 필요로 합니다. 정책이란 따라서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공부문의 문제 해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정치와 정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정치란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책이 대부분 국회에서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실 많은 정책들은 행정부에서 결정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입안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주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논의해서 의결하기도 합니다. 그런 형식을 갖추었지만 사실상 그 정책을 만든 것은 대부분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행정국가에서는 많은 정책이 사실상 공무원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혼자만이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많은 행위자들이 정책의 결정에 관여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정책은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정책보다 사실상 그 비중이 매우 작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에서
결정되는 정책이 이처럼 행정부에서 위반되는 정책이 많다고 하더라도 행정부에서 공무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책도 사실상 정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행위자들이 관여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치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획득하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그 뒤에 온 단어 획득이라는 단어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누가 이익을 갖느냐는 것이죠. 누가 예산을 갖느냐, 누가 돈으로 인한 혜택을 갖느냐에 관한 갈등이요,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정치는 개인의 선호 혹은 이익을 집합하여 협상, 타협, 연합, 거래를 통하여 집단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획득하느냐 하는 예산에 관한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돈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책이 어떻게 수행되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정책은 알고 보면 반드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돈이 관여되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획득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선호 혹은 이익의 집합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협상, 타협, 연합,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것은 집단 행동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익 선호라기보다는 그들의 이익이 집합되고 또 그 집단의 이익이 더 큰 집단의 타협점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책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어야 되겠지요. 일부 집단이 좋아하는 정책이 채택되고 또 다른 집단이 강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요구하게 되면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선택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두 가지 정책이 모순되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개인은 정책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시장에서와 같이 서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어떻게 배분이 이루어집니까? 누가 돈을 주고 사고 누구는 또 돈을 받고 팝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시장에서와 같이 자유로운 주고받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정치 현상에 의해서 권위적으로 배분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치는 권력이나 권위의 행사라고 말하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이익이 표출되는 집단 의사 결정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선택되었다라는 것은 그 정책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가 표출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정치 과정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라는 정책은 어떤 특정한 가치를 추구할 것이고 B라는 정책도 특정한 가치를 추구할 것입니다. 어떤 정책이 선택되느냐? 결국은 가치의 배분입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위적인 배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는 권력이나 권위의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치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책이란 뭘까요?
정책이란 첫째, 영어 이외의 유럽 언어에는 없는 단어라고 합니다. 영어가 아닌 다른 유럽 국가의 언어에서는 정책과 정치의 구별에 문제가 있다. 즉, 영어의 정책은 불어나 독일어나 이태리어나 스페인어로 쉽게 번역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정치는 있는 단어지만 정책이란 없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에만 있는 독특한 단어인 것이죠. 둘째,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국가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입법부보다는 행정부가 압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행정부가 주도하는 이러한 시대에 행정국가는 정책 결정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행정국가에서는 원래 정치의 장에서 담당하던 정책 결정에 상당 부분이 행정으로 위임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정책 결정이란 입법부에서 의회 의원들이 하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전문성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공무원들이 정책 결정을 훨씬 더 잘하게 됐고 또 공무원들이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하는 행정국가로 전환되었습니다. 행정국가에서는 정책 결정의 많은 부분이 행정부로 위임되기도 했지만 또 행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주면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입법부에 제출해서 의결해서 정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형식은 입법부에서 결정이 되지만 실제로 많은 내용은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입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행정은 정책과 관리다라고 앞에서 우리는 설명을 했습니다. 정책과 관리, 즉 policy and management, 이 두 가지 축을 우리는 행정학을 배우는 내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책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행정 현상을 보면 정책 과정이 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정책 결정이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이런 주제들을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관리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가 관리라는 렌즈를 끼고 행정 현상을 보면 조직이나 인사, 재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행정학은 주로 관리를 중심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정책이란 의회에서 결정이 되고 정치인들이 결정하면 행정은 그저 정책을 집행이나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고 그저 조직, 인사, 재무 이걸 가지고 정책을 잘 집행이나 하라는 뜻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책이란 꼭 의회에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정책이라는 학문 영역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면서 정책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정책학은 행정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행정학 속에 들어와서 사실상 오늘날의 행정학은 초기에 관리에 관한 학문 더하기 후기에 정책에 관한 학문이 합쳐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과학과 기술로서의 행정학을 설명하겠습니다. 과학과 기술로서의 행정학은 행정학이 과학적 측면과 기술로서의 측면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과학의 측면이란 무슨 뜻일까요? 행정학은 사회과학으로서 이론이 있고 그리고 이론은
현상을 설명하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 순찰이 증가하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것을 미국의 연구가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사회과학적 연구 결과지요. 그렇지만 경찰 순찰을 하는 그런 경찰서가 어떤 경찰서장은 무척 범죄 예방을 잘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찰서장은 똑같은 과학의 측면을 이용하면서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찰 순찰을 많이 해야 범죄 예방이 효과가 있다라고는 과학적 측면을 A라고 하는 경찰서장도 알고 시행을 하고 B라고 하는 경찰서장도 알고 시행을 하지만 A라는 경찰서장이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처럼 똑같은 내용을 실시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것, 이것은 기술로서의 측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경찰 순찰의 증가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는 이 측면은 사회과학적 측면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과학적 이론을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잘 실천하고 어떤 사람은 훨씬 못 실천합니다. 그것은 기술의 측면입니다. 이것은 정책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정책이란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과학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무원은 이러한 정책을 잘 집행하고 어떤 공무원은 이러한 정책을 잘 집행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측면, 즉 기술적 측면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책에도 과학과 기술로서의 측면이 있다. 행정이 과학과 기술로서의 측면이 있다면 정책도 과학과 기술로서의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설명을 했지만 이제는 정책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책의 개념입니다. 첫째, 정책이란 사실 모호합니다. 매우 모호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정책, 너무나 모호한 단어가 아닙니까? 교육정책, 그건 뭐를 의미할까요? 입시정책? 참으로 모호합니다. 그러나 정책은 개별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수많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개별 사업을 보면 우리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교육정책이라는 단어, 이것은 참으로 모호한 단어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대북정책, 어떻게 들립니까? 참으로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책이 아니라 사업에 들어가면 보다 명료해집니다. 예를 들면 남북 교류 사업,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사업은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기보다 평화지향적인,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자는, 북한을 뭔가 달래는 그러한 방향이 느껴집니다. 대북 정책할 때는 뭔지 모르지만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이런 것들은 보다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북 방송 사업 어떻게 들립니까? 훨씬 더 대립적이고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고 북한을 달랜다기보다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는 뭔가 1대1에 좀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사업은 훨씬 정책이라는 단어보다는 구체적이고 모습이 뚜렷이 파악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둘째, 정책은 관료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의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방금 예를 들었던 대북 사업을 볼까요?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대북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진다면 공무원들이 뭘 성취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북 방송, 또 국방력 강화, 이런 사업들한테서는 뭐가 느껴지죠? 공무원들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따라서 남북 협력 사업, 대북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료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고, 또 반대의 사업들을 통해서 관료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이란 법령, 행정규정,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런 것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은 절대 법규에 의하지 않고 결정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책은 반드시 근거하는 법령이나 행정규정이나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클린 에어 액트, 이것에서 어떤 정책이 느껴집니까? 깨끗한 공기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맑은 공기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클린 에어 액트라고 하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죠. 네 번째, 정책이란 가정, 이론, 모델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 이론, 모델에 해당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대북 방송은 보다 더 좋은 대북 정책이라는 가정이지요. 대북 방송을 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해야만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오히려 대등해지고 좋아진다. 오히려 도발도 줄어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남북 협력 사업이나 남북 교류 촉진 사업 같은 거는 어떤 가정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반대로 북한과 대립하는 것은 좋지 않고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협력적으로 나가야 된다. 즉 햇빛 정책이 더 좋은 것이다 라는 어떤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론인 것이지요. 비행 청소년들에게 예체능 교육을 시키겠다. 만약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런 정책은 어떤 가정을 하고 있을까요? 즉 비행 청소년들에게 예체능 교육을 시키면 과학이나 수학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도 비행 청소년의 교정에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학문적 연구에 의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수학이나 과학이나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도 예체능 교육을 시키는 게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는데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다면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정책은 따라서 가정이나 이론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정책은 때로는 정부의 입장, 상징적인 자세, 그리고 의사결정과 행동의 결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대북 강경 정책을 고수하기로 했다. 어떻게 느껴집니까? 정부의 입장이 느껴지지요. 대북 강경 정책을 고수한다. 정부의 입장입니다. 강경 정책. 여기서 정책은 결국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로는 상징적인 자세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화 시대의 정부는 무역에 있어서 유연한 정책을 추구할 예정이다. 유연한 정책, 상징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개별 사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은 또 의사결정과 행동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북한에 관한 수많은 의사결정과 행동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뭔가 대북에 대해서 하나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말하자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수많은 의사결정과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북한에 대한 의사결정과 수많은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상당히 일관성 있는 어떤 정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책은 관리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의 반대 개념이라는 것은 Policy and Management, 정책과 관리, 즉 뭔가 행동이나 계획의 방향, 정치적인 목적의 집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관리는 이것과 반대로 이러한 정책이 어떻게 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인사와 채무가 시행돼야 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관리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행동이나 계획의 방향 혹은 정치적인 목적의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교육정책을 추구한다 하면 방향이 느껴지지요. 어떤 계획이 느껴집니다. 행동이나 계획이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는가가 느껴집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 정치적인 목적의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들이 느껴집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분명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일곱 번째, 정책이란 정부의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예를 들고 있는 대북 정책을 다시 한번 보자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하에서 정부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북 정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게 대북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우리는 또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이간 대통령의 경우 자신은 여성과 흑인에 대한 차별을 촉진하는 정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그 레이간 대통령의 행정부 하에서는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세금 혜택을 거절하는 국세청의 판결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사람들은 그의 정책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즉 여성과 흑인에 대한 차별을 촉진하는 정책을 실시했다고 사람들이 인식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레이간 대통령의 여성과 흑인에 대한 정책입니다. 여덟 번째, 정책이란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행정부에서 일어나는 자잘구레한 일상의 일들을 우리는 정책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행정부에서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선택,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저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정책입니다. 정책은 정치와는 달리 중립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정책이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었을지라도 정책 그 자체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했던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과학교육이나 수학이나 직업교육보다는 예체능 교육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러한 사업, 이러한 정책은 뭔가 정치적으로 느껴진다라기보다는 중립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설이고 이론이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정책은 사업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게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정책은 모호하지만 사업으로 오면 보다도 확실해집니다. 정책은 여러 개의 사업이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는가, 그것을 사후에 인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분석, 정책 평가라는 용어보다는 사업 분석, 사업 평가라는 용어를 미국에서는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존에서 policy evaluation, 즉 정책 평가라는 단어를 치면 책들이 쭉 나옵니다. 아마존에서 다시 사업 평가, 즉 program evaluation이라는 단어를 치면 또 책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정책 평가, policy evalu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쳤을 때 나오는 책보다도 사업 평가로 입력했을 때, 즉 프로그램 이밸류에이션으로 입력했을 때 나오는 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즉 정책 평가나 정책 분석은 사실 문제가 있는 약간 모호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보다는 사업을 단위로 하는 사업 분석과 사업 평가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료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비록 우리는 정책 분석이나 정책 평가라는 단어를 쓰겠지만 사업 분석이나 사업 평가는 사실상 정책 분석, 정책 평가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사업 분석이나 사업 평가가 훨씬 더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정책은 사업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업들이 정책을 만들어내고 어떤 의미에서 정책은 많은 사업으로 이루어졌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결정과 행동은 바로 인식으로 이어지고 그 인식이 바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어떤 인식을 갖는 것, 그것이 정책인 것이죠. 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설명할 때 투입, 산출, 결과를 보았습니다. 투입, 산출, 결과를 설명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예방접종 이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고속도로는 어떤 투입이 필요할까요? 시멘트, 모래, 자갈, 노동력, 건설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투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산출이란 뭘까요? 고속도로 100km, 200km, 300km 이게 산출입니다. 그래서 투입에서 산출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 이 전환 과정이 있고 결국은 투입, 전환 과정, 산출 이것이 정부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무엇을 생산할까요? 공무원은 산출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산출은 다른 요인들과 결합돼서 궁극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의도, 즉 결과를 달성합니다. 만약 투입, 산출, 결과 이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앞에 효과성과 효율성을 다시 한번 공부하기 바랍니다. 11번째, 정책은 정부가 하기로 하거나 하지 않기로 한 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하기로 한 일, 이건 당연히 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중요한 정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방향대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만약에 기존의 정책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정부가 하지 않기로 한다면 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뭔가 시도를 하면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크기 때문에 차라리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게 더 낫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고요. 너무나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당분간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서 당분간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도 정부의 정책인 것입니다. 정부가 두고 본다. 이것도 정부의 정책이지요. 나쁜 정부는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고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쁜 정부의 나쁜 정책이지만 어찌됐건 정책인 것입니다. 꼭 나쁜 정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떤 정부도 하지 않기로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나라나 가면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도 노숙자가 있고 대한민국 서울역에도 곳곳에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부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어떤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숙자 문제를 그대로 두고 봅니다. 즉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정책입니다. 왜 그럼 두고 볼까요? 그 이유는 노숙자 문제란 어디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실제로 노숙자 수용시설에 노숙자들을 집어넣으면 일부 노숙자들은 규율적인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다시 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먹어야 되고 저녁에 몇 시가 되면 불 끄고 자야 되고 그런 군대와 같은 생활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죠. 따라서 노숙자들은 어차피 사회에 필요악이다. 이걸 없애려고 한다고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노숙자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정부는 우리 사회가 노숙자가 있어서야 될 것인가. 수용소 시설에 이 사람들이 수용해서 견디지 못하고 나간다면 다른 방법으로 자립하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하면서 노숙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행정학의 핵심이 정책 연구에 의해서 변화되었음을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에 행정학이란 정치인들이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조직 인사 재무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오늘날의 행정학은 아니다. 정책도 중요하다. 정책은 정치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행정부에 의해서도 결정이 된다. 오늘날 행정국가는 많은 정책이 행정부에서 결정이 된다. 그렇다면 정책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정책학이 등장합니다. 이 정책학이 행정학의 후반부에 이르러서 행정학을 많이 변화시켰기 때문에 오늘날의 행정학이란 전통적인 관리에 새로운 정책학 연구가 더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학의 변화는 정치행정이원론과 정치행정이론론을 설명하면서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치행정이원론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정치행정이원론은 초기 행정학의 견해입니다. 즉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 분리되어 있다. 정치가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은 정책을 집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 둘은 하나가 될 수 없다. 각각이다. 두 번째,
정치행정이원론은 사례를 통해서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시티 매니저 시스템이 바로 정치행정이원론에 근거한 지방자치제도입니다. 미국에는 많은 도시가 시장을 선출합니다. 시장을 선출하는 도시는 시의회 의원도 시민들이 선출합니다. 시장은 시 행정부를 맡고 시의회 의원들은 시의 입법부를 맡습니다. 따라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도시는 시장을 뽑지 않습니다. 오직 시의회 의원들만 시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뽑습니다. 이런 도시는 시티 매니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시장을 선출하지 않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 중에서 제일 선임자가 시의회 의원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시장의 역할도 합니다. 시의회 의원들은 시정부 매니저를 채용합니다. 즉 시민들이 시장을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시 행정부를 책임질 매니저가 필요한 것이죠. 대개 시정부 매니저는 미국에서 행정학 석사를 마치고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전국에 채용 공고를 내면 지원자들이 모여들고 시의회는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한 명 선택합니다. 그 사람에게 시정부 운영을 맡깁니다. 시정부 매니저 제도는 정치행정이원론에 기초하는 것이지요. 시의회 의원들이 정책을 결정하면 시티 매니저는 집행이나 해라. 너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지만 집행만 하면 된다. 결정은 우리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행정이원론에 근거한 시티 매니저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로 정치행정이원론은 기업 경영 이론에 기초합니다. 기업 경영 이론을 보면 조직, 인사, 재무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이 주 내용을 이룹니다. 전통적인 행정학은 바로 이러한 기업 경영 이론을 그대로 많이 가져온 측면이 있습니다. 행정학에서도 조직, 인사, 재무 이런 식으로 어떤 관리의 측면이 강조된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정책학은 그때에는 없었습니다. 초기 행정학에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행정의 관리적인 측면, 즉 기업 경영 이론과 유사한 조직, 인사, 재무 이런 것들만이 강조되었습니다. 네 번째, 정치행정이원론은 기업과 정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관리 원칙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정치행정이원론은 기업과 행정조직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없고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경영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이 원칙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정치행정 이론론은 어떤 주장일까요? 첫째, 후기 행정학의 견해입니다. 행정은 정책과 유리될 수 없다. 앞에서 보았던 정치행정 이원론은 정책은 정치의 영역에서 결정되고 행정은 집행만 한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행정은 정책과 유리될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다. 이론론입니다. 두 번째, 정치행정 이론론의 이론적 근거는 사이먼이 제시했습니다. 사이먼이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유명한 행정학자는 기업과 정부에 공통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관리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 들여다보면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속담에 불과하지 그런 원칙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정치행정 이론론은
공무원은 정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집행도 한다라는 주장에 근거합니다. 정치행정이원론에서는 공무원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치행정이론론은 행정국가에서는 공무원이 사실은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현상을 관찰해도 정치행정 이론론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설사 의회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공무원이 집행만 하는 경우에도 집행 과정에서 정책은 부단히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 수정되어서 새로운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정책 결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정치행정 이론론의 주장입니다. 네 번째, 예산 담당 공무원의 행위를 보면 우리는 정치행정 이론론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 담당 공무원은 정책 결정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책은 예산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헛된 소망에 불과합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정책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냥 의도, 소망, 계획일 뿐이지요. 예산에 의해서 뒷받침이 될 때 정책은 비로소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담당 공무원은 이 정책 결정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정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행정 이론론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론론과 이원론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설명했듯이 정책학의 등장으로 기존 행정학을 비판하면서 정치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즉, 이 둘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기존 행정학은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했지만 실제로 정책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행정 내에서의 정치의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행정학에 정치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정치학에서는 정책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행정학에서 정책학을 가르치고 정치학과나 정외과에서는 정책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즉, 정책학은 정치의 역할이 강조된 학문인데 기존 행정학을 비판하고 새로운 행정학을 만들어낸 주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정책학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정책학이 너무 득세를 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관리의 측면이 오히려 소홀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정책학이 주로 정책의 결정 과정과 집행관의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실제로 조직을 관리하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관리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너제리얼리즘, 이것을 경영주의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적절하게 한국에서는 통일된 용어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경영주의가 지난 몇십 년 동안 행정학 분야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 경영주의는 경쟁과 분권을 강조하고 기업 부문의 경영을 정부에 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에 의한 행정개혁은 매너제리얼리즘, 즉 경영주의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이론에 상당 부분 근거합니다. 세 번째, 기업과 정부는 여전히 인사기획 예산, 동기부여 등의 공통 요소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책학의 등장으로 공통점이 아닌 부분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행정학의 조류는 이 중간 위치를 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그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그 차이가 분명하지 않고 애매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행정학의 현재 경향입니다. 즉 인사, 기획, 예산, 동기부여 같은 공통적인 기능과 활동이 있지만 여전히 정책학에서 보듯이 기업과 정부의 차이는 존재한다. 왜냐하면 정치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행정학의 조류는 정치행정 이원론과 정치행정 이론론의 중간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치행정 이론론이 주장했던 주장과 정치행정 이원론이 주장했던 주장이 모두 다 각각 일리가 있게 행정학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학은 정책뿐만이 아니라 관리의 측면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합니다. 정책은 정치행정 이론론이 근거하는 것이고 관리의 측면은 정치행정 이원론이 근거합니다. 네 번째, 정치행정 이론론과 이원론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공공관리라는 용어에 약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공공관리, 즉 퍼블릭 매니지먼트라는 단어는 약간 모호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미국에서 공공관리라고 하는 전공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관리를 강조하는 학문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공공관리는 경영대학으로 이동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경영대학에는 퍼블릭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세부 전공이 있는 대학이 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공관리는 전통적인 행정학 주제에 새로운 내용이 약간 추가된 그러한 영역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공공관리는 행정학과 구별이 모호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공공관리라는 용어를 쓸 때는 이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다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행정학 주제, 즉 조직 인사 재무를 강조하는 영역인지, 즉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관리를 강조하는 그러한 용어인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전통적인 행정학 주제에 정책학이 약간 가미된 오히려 행정학과 유사한 오늘날의 행정학을 지칭하는 사실상 같은 용어로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퍼블릭 매니지먼트라는 단어를 쓸 때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단어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의한다면 행정학은 공공관리 플러스 정책학으로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학 원론 9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윤성식입니다. 감사합니다.